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격주로 돌아온 걱정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변호사 전수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격정 이슈 미국 변호사 전수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캐나다 총리를 다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캐나다에 100% 관세를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총리가 마크 칸이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워싱턴은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들이받아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캐나다 총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카니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거기에서도 카니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죠. Can he survive it?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캐나다 총리. 이게 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 캐나다 총리가 이슈가 되었습니까? 네, 그 갈등의 출발점은 사실 다보스 포럼에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요. 네. 다보스 포럼의 어떤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네, 영상이 아직 네. 나오진 않고 있지만, 네, 카니 총리가 다보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중견국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했던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과 미국을 겨냥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응했죠. 네, 항상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이죠. 예. 네, 트럼프는 중국과 거래하면 관세 100%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 관세 위협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지금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그것을 제약하려는 발언인 것입니다. 보통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 카니 총리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직설적인 표현으로 맞섰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기 다보스 포럼에 지금 우리 총리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한테 저렇게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캐나다 국내 여론 결집을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캐나다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면 관세를 또 트럼프가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캐나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핵심 문구가 이렇습니다. 관세는 미국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는 예. 자기 나라 국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국내 광고인데 자기 나라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올릴 이런 관세들은 미국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고 당신들의 일자리도 위협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타격으로 한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광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광고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광고를 했군요. 그렇죠. 예. 정말 재미있는 예. 광고여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참. 네, 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전략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대응을 해서 네.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도 위협할 것이다. 네. 관세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니다.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 상황도 현재 대단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국제 정세가 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 작년의 성장률은 1%대였습니다. 1%. 네, 예. 뭐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고 또 무료 금식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푸드뱅크 이용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아주 안 좋군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캐나다 총리가 미국한테 강경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좀 부담 아닙니까? 상당히 큰 부담일 텐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는 미리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어떤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7,500 캐나다 달러를 감면했고 또 생활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중국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 중국과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그런 합의를 하기도 했고 중국 전기차 관세도 인하했습니다. 상당한데요. 야, 그러면 미국이 점점 더 불편해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점점 더 네, 중국하고 관세 인하하고 예, 관세 인하해주고 네, 이러면 맞습니다. 예.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압박의 가능성은 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는 이러한 경제 관련된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내부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퀘벡에서는 빡디 퀘베코아라는 그러한 당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독립 국민 투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 엘버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규제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중앙당과 이러한 마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가 엘버타를 언급한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건든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 퀘벡당하고 네네. 그 엘버타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퀘벡 주민들은 예. 먼저 자신들을 단순한 어떤 스테이츠로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가장 앞선 당이 바로 퀘벡당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퀘벡당이 한마디로 캐나다 연방 정부랑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엘버타도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 엘버타 지역도? 조금 다르기도 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엘버타주는 캐나다의 어떤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전략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예. 그런 곳인데, 캐나다 연방정부, 특히나 자유당과의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자유당에 오히려 들이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볼 곳인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갈등을 겪지 말고 미국으로 와라. 미국으로 붙어라. 네, 미국으로 붙으라고 하고 있고 엘버타는 그 사이에서 예. 어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가 자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에너지 그렇게 갖고 있는 엘버타를 우리 나라로 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캐나다의 주권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캐나다의 국내 정치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야 경상도 전라도 모두 독립해서 우리로 손잡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네,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권 침탈인데요, 완전히. 네, 주권 문제가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지금 캐나다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이제 북미 관계의 핵심은 USMCA입니다. 이 협정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북미 자동차 산업, 에너지 수출 그리고 농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가입해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협정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건데 그 USMCA 네. 예, 이것도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또 요 협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발효했고요. 예. 기존의 나프타를 대체한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였군요. 캐나다의 총리는 지금 카니는 아니고 트루도 굉장히 유명한 총리였었죠. 트루도 총리.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나다 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갑니다. 네. USMCA는 사실상 캐나다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흔들어 버린다 하면 큰일 그렇죠. 나겠네. 예. 자동차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낙농업, 엘버타의 석유 이런 에너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는 협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의 아주 필수적인 협정인데 트럼프가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굉장히 캐나다 무척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가만 보니까 거의 일방적인 싸움 같아요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완전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압박 수단으로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그러니까요. 있는 게 바로 캐나다인 것입니다. 75%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미국하고. 그 예. 협상에서 캐나다는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그 100% 관세 때렸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아, 이거 100%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도. 네, 압박이겠죠, 현실화되지 또. 않았습니다. 현실화되지는 않았겠죠. 네, 항상 뭐 트럼프가 항상 그렇죠. 트럼프가 늘 그랬잖아요. 네. 뭐 크게 때려놓고 나중에 또 슬그머니 빼주고. 결국에는 안 하고 이게 예. 이제 탑코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뭐 트럼프는 항상 뒷공무니를 친다. 네. 위협을 해놓고 도망간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모르는 관세 부과나 어떤 인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놓지는 못하고 않고 있는 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트럼프 보면 무자비하게 압박하잖아요. 관세 압박하고 툭하면 주권 침탈하고 그러다 또 자유무역 협정까지 다 깨버리겠다 하고 캐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네. 무역의 다변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중국과 유럽과 인도 등,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낮은 편이고 구조 조정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예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캐나다를 다루는 이유도 사실 우리 한국 때문에 다룬다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잖아요. 지금 꼭 하는 보면 맞습니다. 캐나다도 동맹이고 미국의 동맹이고 맞습니다. 또 미국과 또 수출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죠? 그 비슷한 지점들을 조금씩 발견하신 것 같은데, 예, 네, 한국과 캐나다는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네,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굉장히 높고, 높습니다. 예. 이런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캐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아마 이거 유명한 진짜 친미 국가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미국 가까운 동맹이 뭐 설마 저렇게까지 압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것 같은데요. 캐나다도 예. 굉장히 가까운 동맹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압박이 들어왔었죠. 야,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뭐 한미 동맹이 어떻다 해도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빼먹고 단 빼먹을 것 같다는 소리. 그러니까 동맹과 경제를 언제든지 분리시킬 수 있다 이런 말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미국은 국내 정치와 산업 보호를 좀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동맹이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뭐 한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서 유사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지금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사실 굉장히 통상 국가인데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네,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 시장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관세 인상 압박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관세가 실제로 많이 인상이 되게 되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자동차 철강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예.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협상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캐나다의 전략은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서 생산 기지를 분산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다변화시키려고 한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나 인도, 뭐 유럽 이쪽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이 압박하면 다른 출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균형 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한쪽으로만 기울기보다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예. 그게 바로 중견국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견국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부의 분열이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퀘벡과 네. 엘버타 문제는 외부 압박과 결합될 경우에 내부의 분열이기 때문에 네. 더 큰 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뭐 트럼프 관세와 같은 어떤 압박이 네. 들어올 때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협상력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15%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했을 때 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서 왜 이거를 갖다가 빨리 법안을 안 만들어주고 또 비준 안에서 이 모양을 만드냐고 가장 먼저 시끄럽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외교가 국내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외 전략은 국내가 결집이 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한국의 경우를 본다면 트럼프식 압박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말이죠. 카니처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용히 협상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에 맞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야기인데 상징적 메시지로 국민을 안심시키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니가 했던 것처럼 네. 강한 말과 그리고 실용적 절충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이제 중견국 미들 파워 국가들끼리 좀 생존 전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견 국가의 생존 전략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결국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례가 바로 캐나다 카니 총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캐나다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미리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에 오른다. 네. 협상 테이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트럼프에 맞선 캐나다 총리 전면전은 피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수진의 격정 이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메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